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인비트로 드럭 메타볼리즘 and drug interaction study of new chemical entity using tandem mass spectrometry 또는 role of drug metabolism, pharmacokinetics in drug discovery and drug development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을 개발할 때 실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소로서 우리가 드럭 메타볼리즘 또는 파마코 키네틱스가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드럭 메타볼리즘 또는 파마코 키네틱스 또는 우리가 줄여서 DMPK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는 ADME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and Excretion 해서 이 ADM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ADME 연구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약이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신약이 어떻게 개발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자, 그렇다면은 실제 한 번 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조금 오래된 자료가 돼가지고서 2008년 자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적으로 조금 작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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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12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은 소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피크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톡시시티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톡시시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톡시시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독성이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만이 그런 톡시시티를 우리가 발견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클리니칼,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전에 하는 동물 실험을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리클리니칼이니까 전임상이 되겠죠. 옛날에는 사실 전임상을 쓰지 않고 비임상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임상이 아니다 해서 비임상을 썼는데, 조금 그러면은 임상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아니고 임상하기 전에 진행하는 거다 해서 요새는 프리클리니칼 스타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이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에 대해서 연구가 아주 인텐시브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땐 제가 동물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동물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임상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임상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상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그죠? 영어로는 우리가 트라이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임상시험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마루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임상시험이 아니라 거의 임상실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임상의 연구를 할 때는 임상시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단계가 많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1, 2, 3, 4 총 4단계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임상 4상, 우리가 4상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시중에 판매되고 나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임상 4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이런 임상시험을 진행하더라도 대규모로 엄청난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잖아요. 그죠? 100만 명,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예기치 않은 독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상 4상 단계에서 신약이 시판되고 나서 시판 중에 이제 아주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미국 식약청이라든지 유럽 식약처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는 항상 시판되고 나서 역시 이런 톡시시리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진행되는 임상 연구가 임상 4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임상 뭐 1상이 진행이 되고 2상이 진행이 되고 3상이 있잖아요. 초기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의 어떤 PK적인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인원 자체도 100명 이내로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 약물이 실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동물에서 확인된 PK 연구 결과가 실제 휴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임상 1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양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도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역시 얻어내는 단계가 임상 1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자,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 약물의 뭐 약효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내는 단계가 임상 2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환자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 1000명, 10,000명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좀 더 대규모로 진행을 해가지고서 그 효과도 확인을 하면서 또는 어떤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지를 또 확인하는 단계가 임상 3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자, 뭐 2013년 자료인데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11개 글로벌 제약회사의 R&D 비용을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뭐 최근 우리가 코비드-19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몇 군데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보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그 다음 보니까 또 파이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얀센 백슨이라고 하는 존슨앤존슨 이와 같은 회사들이 여기 보이죠. 다국적 제약회사가 될 거예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 본사가 되겠죠. 뭐 파이저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미국일 거예요. 그죠? 자, 이 회사들의 총 비용을 보게 되면 파이자가 꽤 많아요. 파이자가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 1000억 불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파이자가 아니더라도 뭐 노바티스 같은 경우 뭐 800억 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60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꼭 시판성이 되는 신약의 개수가 비례하지는 않아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 약 1000억을 소유해서 약 14개의 신약이 개발했어요. 근데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800억 밖에 안 들었지만 한 20개의 신약을 론칭한 거죠. 그래서 신약 하나당 R&D 비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당 약 77억 불이 소요가 되더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120억 불, 가장 뭐 에피커시한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한 40억 불 정도. 그래도 많은 돈이다. 그죠? 40억 불 정도의 신약 개발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할 때 이와 같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0억 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40억, 400억, 4천억, 한 4조, 한 5조 정도가 된다. 그죠?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초기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 그리고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단계를 봤을 때 초기에 뭐 10,000개 이상의 화합물을 우리가 스크리닝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250개 정도가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 넘어오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드럭 캔디데이터가 돼서 임상을 가는 것은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5개가 이제 임상을 통과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실제 허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초기 단계에 우리가 DMPK 또는 드러그 인터랙션을 보고 있는데 어떠한 항목이 있을까라고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히트를 유해물질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마이크로소말 메타볼리즘 스타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캐코트 퍼미어빌리티. 캐코트 퍼미어빌리티는 왜 하냐 하면 이 약물이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를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비트로 셀상에서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히트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캐코트 퍼미어빌리티라든지 마이크로소말 메타볼리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를 도출하는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약물 수성 단백에 대해서 PGP, 이플럭스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를 도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제거가 되는 건지 또는 생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타겟 오겐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리드를 도출하는 단계에서 혹시 마이크로소말 메타볼리즘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체 간 마이크로소말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소말 대사 연구가 또 진행이 돼요. 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에피커시 모델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노출을 시켰을 때 에피커시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리드 최적화 단계가 있겠죠. 최적화 단계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DMPK 실험들이 다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어떤 프로테인 바인딩, 마이크로소말 이니비션, 그리고 리액션 피노타이핑이라고 하는 P450 스크리닝, 그리고 요새는 일상대사뿐만 아니라 이상대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대사, 그리고 파일럿 스케일에서 애더미 연구가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독성에 대해서 어떤 종에 따라서 어떤 독성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요새는 그리고 뭐 프리포뮬레이션 해가지고서 실제 약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와 같이 포뮬레이션 연구도 이제 최적화 단계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솔트 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어떤 결정화 형태가 좋을 것인지 그런 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제형이 가장 좋을까, 태블릿이 좋을까, 아니면은 어떤 뭐 파우더 형태의 산재가 좋을까, 그런 것들도 역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에서 역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약물 대사 그리고 약물 동태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 1992년이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이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그죠? 뭐 꽤 오래된 레포트이긴 하지만 이 당시 1990년대 초반에 이와 같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아주 쇼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약을 우리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신약이 실패하는 그 원인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피커시거나 독성이 문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역시 중요하기는 해요. 에피커시 30%, 독성 같은 경우는 20%가 되는 거죠. 합치게 되면은. 그죠? 그런데 이 에피커시나 독성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파마코키네틱스라고 하는 약물 동태 PK 이슈가 중요했던 거예요. PK 이슈가 40%가 나왔던 거죠. 이 PK 이슈 때문에 신약 개발을 실패했던 거였었어요. 쇼킹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약회사들은 PK 연구를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 이후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약물대사 동태 연구를 하게 되면은
훨씬 약효가 좋으면서,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낮은, 훨씬 약으로서 그런 성질이 좋은 그런 약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그죠? 최근에 뭐 코비드 19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 정부에서 열이 나게 되면은 이 타이레놀을 뭐 복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약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타이레놀의 개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원래 초기부터 타이레놀이 개발됐던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아세트아닐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세트아닐라이드를 우리가 진통제로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 옛날에는. 그런데 이 약을 먹고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 혈관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청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죠? 청색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살펴보게 되니까 이 아세트아닐라이드의 대사산물 중에 하나인 아닐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아닐린이 메트헤모글로비네미아를 일으키더라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 같은 경우에 독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닐린이 아닐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여기가 아마이드 결합이잖아. 아마이드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아닐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아닐린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와 같은 아세트아닐라이드의 대사 연구를 하는 도중에 환히 보니까 아닐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는 하이드록시 아세트아닐라이드가 나오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이드록실레이션 폼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연구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이드록시 아세트아닐라이드는 원래 아세트아닐라이드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 물질도 약효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거의 아세트아닐라이드하고 거의 유사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요놈에서는 또 역시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게 대사가 되게 되면 아닐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게 되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이드록시 아닐린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하이드록시 아닐린이 나오게 되니까 이 하이드록시 아닐린에 비해서 독성이 약해요. 그리고 이게 하이드록실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페이즈 2 대사, 글루큐리네이션 또는 설페이션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독성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이드록시 아세트아닐라이드는 아세트아닐라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성도 작아요. 그러면 약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약으로 개발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타이레놀이죠.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약물 대사 연구를 통해서 뭔가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약물성이 좋은 약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약물 대사 연구가 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1990년대 초반에 실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신약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DMPK 이슈가 40%로 매우 가장 높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이제 할 때 초기 단계부터 이 DMPK 연구를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해봤죠. 그죠? DMPK 이슈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DMPK가 문제가 돼서 임상을 실패하는 그런 거는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거죠. 거의 10% 이내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역시 에피컷이라든지 또는 독성에 대한 이슈는 역시 해결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그럼 DMPK는 이제 해결이 된 거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래프의 높이만 보게 되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약물 개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DMPK 문제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임상시험의 실패율을 아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기즈 제약에서는 계속해서 임상시험,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DMPK 문제를 더욱더 파고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슈로 우리가 신약 개발이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2005년도에 다시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때요? PK 이슈는 이제 없어졌어요. 저 PK 이슈 때문에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실패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초기 단계에 보는 것들이. 그죠? 하지만 2005년대도 스틸 어때요? 에피컷이라든지 또는 독성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이프티, 이것도 역시 독성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독성 문제는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상시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임상 2012년도에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데이터가 되겠는데, 임상 2상 단계에서 다시 한번 좀 2상하고 3상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DMPK 이슈는 1%로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3상 단계에서는 DMPK 이슈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근데 2상 단계에서 에피컷이가 이슈가 컸다라면은 3상에서는 뭐가 더 커져요? 보니까 전략이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것. 전략적인 배분이 크더라. 왜? 모든 회사들이 다 DMPK도 좋고 효과도 좋고 그리고 독성도 낮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전략으로 이 약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2상하고 3상이 차이가 나는 것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2상에서의 어떤 자료, 3상에서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We can control pharmacokinetic issue during drug development. 그죠? 우리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PK 이슈는 이제는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약물대사 동태 연구의 중요성 여기 PK 보게 될까요? PK 여기 한 6%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상, 3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PK 이슈가 거의 없는 것들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전임상 단계 1상, 2상, 3상, 4상에서 어떤 각각의 단계에서 DMPK의 롤은 무엇일까? DMPK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자, 우리가 전임상 단계를 보게 되면은 어떤 최적의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선발해 내는 것이 골일 거예요. 그죠? 최적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적어도 2종 이상의 non-human 스페시스에 대해서 노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요? 마우스하고 렛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험 동물상에서 약효가 어떤지 파마콜로지도 보게 되겠죠. 자, 1상 단계는 어떤 단계냐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아까 약의 용량을 보는 거예요. 얼마까지는 괜찮을까? 용량을 높여가겠죠. 5mg, 5mpk, 10mpk, 20mpk, 50mpk 하니까 독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용량을 알아내는 단계. 그리고 휴먼에서 어떤 도즈를 해야 될지, 어떤 도즈에 비례하는 플라즈마 어떤 농도에 대한 결과가 있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도즈에 따라서 해보게 되면 5mpk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10mpk는 이렇게 되더라. 20mpk는 이렇게 되더라. 근데 50을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약물은 5에서 한 20mpk 정도만 리니어한 파마코키네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까지 리니어한 파마코키네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일상 임상 시험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동물이란다. 휴먼에서.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싱글 도즈 그리고 멀티플 도즈를 해서 해프라이프, Cmax, AUC를 얻어내는 거예요. 결국 뭐죠? PK 파라미터를 얻어내는 거죠. 일상 시험 단계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을까? 그리고 혹시 음식하고 상호작용은 없을까? 그리고 생체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 어떤 PK하고 PD하고 관련성은 어떻게 될까? 또는 유전적 다양성, 제네틱 폴리몰피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임상 이상에서. 그죠? 대부분이 이런 걸 보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보게 되겠죠. 아직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PK 프로파일에서 젠더의 영향 그리고 푸드의 영향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식사를 하고 나서 먹는 게 좋을지 또는 식전에 먹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도즈하고 리스판스 간의 어떤 리니어리티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PK 프로파일이 있어 가지고서 제네틱한 폴리몰피즘의 영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 임상 시험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헬시 서브젝트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상은 이제 뭘 보게, 이 병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디지즈에 대해서. 그럼 당뇨병 약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좀 더 그룹을 서브그룹,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파이널 도시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역시 도즈 리스판스 연구는 역시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타겟 파퓰레이션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환자가 되겠죠. 타겟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PK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타겟 파퓰레이션도 좀 더 서브그룹화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브그룹 하게 되면은 연령대가 아이들 그룹,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른,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포뮬레이션을 가지고서 실제 PK 프로파일을 얻어내야 돼요. 그죠? 파이널 예를 들어서 애가 정제로 개발이 되고 있으면 정제 형태에서 PK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환자를 대상으로 이 도즈하고 리스판스의 리니어리티가 나오는지를 봐줘요.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자, 이런 걸 다 무사히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약으로서 이제 시판이 되게 돼요. 허가를 받아서. 자, 시판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제약회사는 뭘 할까요?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시판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은 제형을 바꿨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왜? 좀 더 많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 약을 제형도 바꿔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좀 더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어떤 당뇨 약으로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당뇨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고혈압에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물 상호작용을 좀 더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약물 역학이라고 하는
파마코 비질런스 스타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서 PK를 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터크가 모든 물질은 10년이 지나게 되면 터크가 완료가 되게 돼요. 그럼 자기 어렵게 개발한 약이니까 터크를 보호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 터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뭔가 변형한 약, 그래서 마디파이드 드럭에 대한,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그런 거에 대한 또 PK 프로파일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약물하고의 상호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드럭 인터랙션을 좀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임상 4상 등 단계에서 시판 후에 진행되는 임상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MPK 관련해서 어떤 여기 바이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어떤 CRO 회사예요. CRO 회사에서 어떠한 신약 개발 단계에서 DMPK 연구를 또는 실험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인비트로 상에서 뭘 해줘요? CYP 헤파토사이트를 가지고, 보통 크라이오 프리저브드 휴먼 헤파토사이트를 가지고서 CYP 인덕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P450 이니비션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어떤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CYP가 뭔지를 밝히는 CYP 피노타이핑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흡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퍼미어빌리티 모델로서, 이건 인공망 모델이에요. 판파 같은 경우는 인공망 모델을 이용한 연구, 또는 캐코2라고 하는 셀라인을 연구한 그런 모델에서 퍼미어빌리티가 어떻다는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종간 비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헤파토사이트에 대해서도 종간 비교, 마이크로좀에 대해서도 S9에 대해서도 인체 간 마이크로좀, 렛 리버 마이크로좀, 마우스 리버 마이크로좀, 먼키 리버 마이크로좀 이와 같은 종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대사에 P450만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P450이 아닌 효소들, 마오라든지 또는 FMO 그런, 또는 뭐 여기에 UGT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애더미 연구, 인티그레이티드 메타볼리즘 연구를 실제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애더미 연구를 했을 때 이 약물이 어느 단계에 잘 갈까, 그런 걸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한테 약을 먹여 가지고서 뭐 간도 적출하고 브레인도 적출하고 또는 뭐 허파도 적출하고 콩파도 적출하고 그렇게 다 하기는 참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방사성 동위원수로 표시를 한 약물을 합성을 해요. 그리고 그 약물을 동물한테 먹이고서는 홀바디 오토 라디오그래피라고 하는 약을 먹이고서, 마우스한테 약을 먹여요. 방사능 표시 약물을 먹이고서,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절편을 만들어요. 절편을 전체가 다 보일 수 있는 절편을, 이와 같이 마우스 이렇게 절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방사능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약물은 브레인에 막 많이 가 있고, 보니까 리브에도 좀 가 있고, 콩팥에도 가 있네, 이와 같은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서 어디에 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Quantitative Whole Body Autoradiography라고 이야기를 해요. QWBA 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QWBA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와 같은 것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더라. 그리고 어떠한 대사체가 생성되는지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링 연구도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메다이드도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라디오 트레이스 스타디도 진행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퀀티테티브 홀바디 오토 라디오그래피라든지 클리니컬 라디오 트레이스 스타디, 이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이크로 도징 스타디가 실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임상 가기 전에, 이게 일상 임상 시험을 가기 전에
마이크로 도징을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소량의 양량을 가지고, 마이크로 도징이 결국은 뭐예요? 미리그램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사람한테 투여를 해서 어떤 PK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 이게 뭐로 대사가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약물을 또 검출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도징 스타디는 뭐냐 하면은 방사능 동위원수로 해요. 그래서 보통 C13으로 표시를 한 약물을 합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워낙 양량이 작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서 우리가 피폭될 수 있는 양 정도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허가를 해줘요. 식약처에서도. 왜냐하면 이 연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훨씬 큰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클리니컬 라디오 트레이스 스타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여기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해내요. 왜?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실제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도 검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라디오 트레이싱 연구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 도징 스타디를 하게 되면은 AMS라고 하는 질량 분석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Accelerated Mass Spectrometry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속 질량 분석기가 되는 거죠. 이 Accelerated Mass Spectrometry는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는 이 C13을 우리가 질량 분석기로는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C12하고 C13이 구별이 되니까 이거를 이 AMS에서는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 C13을 검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물론 고가이겠죠? AMS가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50억 이렇게 이상 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그것보다는 아마 싸졌을 거는 같아요. 하여튼 이와 같은 AMS를 이용을 해서 클리니컬 라디오 트레이스 스타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동물 실험을 할 때 진행하는 칸티테티브 홀바디 오토 라디오그래피 또는 페이즈 영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클리니컬 라디오 트레이스 스타디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사능 동위원수를 표시한 화합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CRO 제약회사들이 이와 같이 아이소토프를 합성을 해주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바이오 애널리시스로 진행하겠죠. 임상시험 진행하고 나서 다양한 톡시코키네틱 스타디, 클리니컬 바이오 애널리시스 임상 1상부터 3상, 또는 파마코키네틱 인터액션, 또는 인터프리테이션, 또는 뭐 바이오애널리티컬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밸리데이션, 그런 것들을 다 요즘에 이런 CRO 회사들은 다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드미 그리고 이런 PK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개발 중인 신약을 더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요소들을 우리가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용에다가 좀 좋아야 되겠죠. Aqueous solubility. 그죠? 왜? 우리가 보통 뭐 약을 먹을 때 어떤 뭐 기름하고 같이 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죠? 물하고 같이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해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용해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이 돼요. 뭐로? 제형을 잘 만들면 돼요. 제형으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파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면서 어떤 리액티브 하거나 톡식한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 대사 효소나 약물 수송 단백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니비션이나 인덕션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물이 대사가 되더라도 한 가지 대사 요소에 대해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의 약물 대사 요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는 제네티컬리 폴리몰픽한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가 너무나 의존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방향으로 최적화 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개발 중인 약물이 A부터 이렇게 E가 있는데, A는 보니까 똑같이 A나 뭐 B나 뭐 C나 E가 다 F라고 하는 대사물이 나와요. 그런데 A라는 약물의 대사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2D6가 아주 메이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E를 보게 되니까 뭐 2D6도 관련되어 있지만 뭐 2C9, 2C19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약물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E가 더 좋은 거죠. 왜? A라는 약물은 제네티컬리 폴리몰픽한 2D6에 의해서만 대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D6에서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간의, 개체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A는 포기하고 E 쪽으로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뭘 통해서? 애덤이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밸런스드 클리어런스가 돼줘야 되겠다. 뭐 리날, 빌리어리 익스크리션 클리어런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메타볼릭 클리어런스도 있어야 되겠다. 왜? 어떤 약물이 보니까 역시 A부터 뭐 E가 있는데, A라는 약물은 보니까 유린으로만 배출이 일어나요. 근데 E라는 약물은 뭐 대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유린으로도 배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빌리어리로 통해서 배출이 일어나. 그러면은 A라는 약물은 내가 콩팥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배출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독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E라는 약물은 내가 콩팥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경로가 있잖아. 대안이 있어요. 대사가 될 수도 있고 담즙으로 배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런 대사 경로도 한 군데가 아닌 두세 군데 이상인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PK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리니어한 PK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한 양에 비례해서 PK가 나오는 그런 약물을 선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약물이니까. 그리고 하루에 먹는 약의 양이 좀 너무 많으면 안 좋겠다. 200mg 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양이 많아지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면 제형을 만들게 되면은 약의 크기도 커져요. 그죠? 그럼 별로 안 좋겠죠. 우리가 복용할 때. 그죠? 복용의 편의성을 보더라도. 그럼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작은 게 효능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약을 많이 먹여서 효능이 나타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클리니컬 도즈가 적어도 200mg 이하 하루에 먹는 양이 이런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먹는 양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그냥 수십 미리그램 단위로도 많이 먹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요한데 인체에서만 나타나는, 휴먼에서만 보이는 유니크한 메타볼라이트가 보여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독성 시험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동물을 대상으로 막 독성 실험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대사물이 하나 보이는데 동물 실험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아주 유니크한 대사물이 뭔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파이라고 하는 대사물이. 근데 우리는 이 약물은 동물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톡시시티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물질의 독성 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좋겠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덤이 연구 또는 PK 연구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충 시간이 한 4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뭐 조금 더 추가해서 약물 대사 동태 연구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물이 실제 그 기능을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약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약물 대사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대사를 통해 가지고서 제거가 되기도 하고, 또는 톡식한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아까 아세트 아미노펜처럼 액티브한 메타볼라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대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독성도 조금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활성이 좋은 그런 물질을 새롭게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드럭 메타볼리즘에 대한 정보는 이런 포텐셜 뉴 드럭 캔디데이트, 신약 후보 물질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실제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물 대사뿐만 아니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럭 인터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약물 대사 연구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A라는 약물이 B라는 약물로 대사가 될 때, 투시9이 관련되고 있더라. 즉 대사에 관련되는 엔자임을 리액션 피노타이핑 또는 P450 피노타이핑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약물 대사 요소를 알게 되면은 A가 B를 투시9이 관련되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투시9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물질들은 또 투시9을 대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물질하고 혹시 함께 복용했을 때는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톨부타마이드 같은 경우는 또 역시 투시9에서 대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A 물질하고 톨부타마이드하고의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물 대사 요소가 그 약물의 대사에 관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비트로 연구를 통해서 실제 인비보 임상 시험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약물 대사 동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물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배웠겠지만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과정이 페이즈 1 대사가 되겠죠. 페이즈 1 대사는 뭐냐 하게 되면은 약물이 이제 흡수가 될 거예요. 그죠? 흡수가 되게 되면은 뭔가 어떤 그 약물에다가 간능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간능기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펑셔널 그룹을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펑셔널 그룹을 이렇게 노출시켜, 예를 들어서 그런 약물은 없겠지만 벤젠이라 그러면은 벤젠에다가 펑셔널 그룹인 이와 같이 하나를 시켜가지고서 OH 그룹을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럼 페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어떤 약물을 산화시키던 또는 가수분해를 시키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능기를 노출시켜주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페이즈 1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즈 1 대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페이즈 1 대사 물질에다가 이상 대사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좀 더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을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글루크로나이드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설페이트를 붙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폴라해지잖아요. 그죠?
더욱더 폴라이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스크리션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약물 대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리포필릭한 약물을 일상과 이상 대사를 거쳐서 하이드로필릭한 약물로 만들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이 용이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 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하이드로필릭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컨주게이션을 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세틸레이션을 시킨다. 그죠? 또는 메틸레이션을 시켜준다. 그럼 이건 하이드로포빅하지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약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약물 대사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약물이 일상 대사를 거치고 이상 대사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약물이 이상 대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상 대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배출이 되기도 해요. 그런 약물도 존재하더라. 또는 어떤 약물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온 형태 그대로 또 배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다양한 과정에 의해서 약물은 우리 몸 밖으로 배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한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UCN01이라고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이죠. 실제 임상에도 진행이 됐던 건데, 자, UCN01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와 같은 물질이에요.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죠? 이 물질은 우리 미생물이 낸 항생제예요. 항생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스트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이 스트로스포린 있잖아요. 그죠? 이 스트로스포린이 항생제, 이 미생물에 의해서 낸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가 되겠죠. 이거를 조금 개선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디가 개선됐죠? 이게, OH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UCN01인 거죠. 일본에 있는 교화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1987년도에 개발이 된 약물이에요. 실제. 그죠? 뭐로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 엔타이 캔서 드러그로서 항암 약물로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약물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뭐 1987년도에 개발되고 있었으니까 어떤 PK에 대해서 종간 차이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로워 시스테믹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해프라이프가 길더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몸 밖으로 빨리 배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어떤. 그리고 extremely small unbound fraction이다. in human plasma에서. 휴먼 플라즈마에서는 우리가 플라즈마에 알부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알부민하고 잘 결합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동물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니까 strong human alpha 1 acid glycoprotein. 제가 unbound 형태가 작은 거니까 휴먼 플라즈마에 있는 프로테인하고 결합을 너무 잘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니까 알파 1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하고 너무나 잘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컨스턴트가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바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이즈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use unusually high plasma concentration of UCN01 in human. Due to the high affinity of UCN01 for human AGP, acid glycoprotein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UCN01 혼자만을 줬어요. 그죠? 어디에다 줬습니까? 지금 매일 렛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한 거예요. 그죠? UCN01을 주니까 이와 같은 PK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도그 AGP를 같이 넣어서 줘도 동일해요. 그죠? 그런데 휴먼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하고 같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pK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배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휴먼 AGP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몸속에 잔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동물 실험에서는 빨리 배출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얘가 늦게 배출이 되는 거야. 이유가 뭘까 살펴보게 되니까 이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거죠. 이 휴먼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을 같이 준 거, 그리고 도그를 준 거 해보니까 휴먼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을 같이 주니까 pK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도.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진 거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결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하고 휴먼에서의 pK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이 엑시드 글라이코프로테인 때문에 pK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1999년도에 이제 캔서 리스트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전에는 동물하고 휴먼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거를 약으로 개발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뭐 괜찮겠다 라고 해서 계속 신약 개발을 진행하게 된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삭사글립틴이 있어요. 삭사글립틴. 우리가 글립틴 하게 되면은 다 어떤 약이에요? 당뇨병 치료제죠. 그리고 DPP-4 이니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립틴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이펩티딜 펩타이드 4를 저해하는 거죠. 삭사글립틴이. 그런 어디서 개발하고 있어요? 브리스톨 마이어스키 BMS에서 개발하고 있는 엔타이 다이아베틱 드럭이었어요. 2005년도에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동물 실험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동물 실험을 했는데 내 브레인에 리전이 관찰이 된 거예요. 브레인 손상이 관찰된 거죠. 뇌 손상이. 이건 엄청난 부작용이잖아. 그죠? 약을 먹었을 때 사람이 복용했을 때 뇌에 이상이 생긴다 하면 이 약이 당연히 팔릴 수가 없어요. 그죠? 신약으로 허가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브레인 리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서? 렛에서만 발견이 된 거예요. 마우스도 발견이 안 됐고 멍키도 발견이 안 됐고 도구도 발견이 안 됐어요. 뭔가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더 특이한 거는 메일 렛에서만 관찰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메일 렛에서. 수컷 T에서만 이 브레인 리전이 관찰이 됐어요. 이 결과를 두고서 이제 BMS의 신약 개발 팀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죠?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해도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놔봐 하니까 DMPK 팀이 있었겠죠. 그죠? 거기서 한 담당자가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해요. 이 브레인 리전이 관찰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동물에서 관찰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 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약물이 수컷 G에서만 관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수컷 G에서만 나타나는 생성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대사체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 의견이 좀 타당한 것 같아. 그게 뭔지 한번 네 연구팀에서 좀 더 진행을 해봐봐. 해보니까 어떤 게 관찰이 됐어요? 데스시아노 메타볼라이트가 관찰이 됐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메일 레트에서만 데스시아노 메타볼라이트가 관찰이 된 거. 데스시아노는 여기 BMS 47118을 보게 되면은 이 시아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의 시안기가 빠져나간 형태가 이 메일 렛에서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만 관찰이 됐네? 그럼 이
데스시아노 메타볼라이트 생성에 대한 약물 대사 요소가 뭘까라고 한번 밝혀봐 해보니까 2C11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개발 담당자가 그럼 괜찮겠는데? 왜? 2C11은 그 전에 알려져 있었죠. 이건 어디에만 존재한다? 암컷 지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종에도 없고 오로지 수컷 지에만 있는 메일렛 스페시픽한 CYP 동요소라고 하는 거죠. 12C11은. 그리고 이제 개발팀에서 이 데스시아노 메타볼라이트 생성되는 거를 12C 계열의 약물 대사 요소를 가지고서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인체에 있는 2C8, 9, 18, 19에 비해서 2C11이 25배 이상으로 셀렉티브하게 이 대사체를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한테 있는 2C8, 9, 18, 19는 뭐예요? 이 대사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거잖아. 그죠? 왜? 사람한테는 이 대사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독성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데스시아노 메타볼라이트를 주니까 브레인 레전이 생긴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죠? 독성의 원인 물질도 밝혀냈고, 그리고 그 원인 물질은 우리 사람한테서는 생성이 될 수 없는 물질인 거예요. 그럼 미국 FDA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네. 임상 2상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면 임상 3상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임상 3상 진행해 라고 했던 거죠. 진행을 했고, 이 BMS에서는 2009년 7월 달에 옹글리자라는 상품명으로 FDA 승인을 받아서 이 당뇨병 치료제를 론칭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의 연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BMS에서는 임상 2상 단계에서 중단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럼 임상 2상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미 그때도 돈을 거의 수백만 달러를 쓴 상황이에요.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손실이 컸겠죠. 그 손실을 없앨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약물 대사 연구를 통해서. 그죠? 자, 실제 그럼 아까 2C11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요? 자, 여기 CYP에 대한 쭉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CYP는 CYP 1계열, 2계열, 3계열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4계열도 있습니다. 근데 4계열은 그렇게 약물의 대사에는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가 있는데 1계열은 아주 단순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휴먼이나 마우스나 렛이나 도그나 멍키나 다 1A1, 1A2, 1B1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2계열을 보게 되면은 여기 2C11 있죠? 이 2C11은 휴먼에도 없고 마우스에도 없고 도구에도 없고 멍키에도 없어요. 또 심지어 여기 별표가 붙어 있죠? 별표가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젠더 디퍼런스가 있는 거죠. 2C11은 메일 레섹스만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아까 BMS에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mRNA 발현량을 본 거예요. 그죠? 또는 프로테인, 그리고 액티비티를 보게 되니까, 자, 우리 렛의 피메일하고 메일하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메일은 액티비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메일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액티비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C11은 아주 메일 렛 스페시픽한 P450 아이소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1상대사, 2상대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1상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상대사에 관여하는 엔자임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이토크롬 P450 그리고 플라빈 컨테이닝 모노옥시제네이즈 FMO,
그리고 에스터레이즈 또는 아미데이즈 가수분해에 관련되어 있겠죠. 이와 같은 효소들이 일상대사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떤 그냥 제노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약물이 이 제노바이오틱스가 일상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로마틱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잘 일어나요. 일상대사에서는. 그 다음에 O에 붙어 있는 메틸기는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OD 알킬레이션. O뿐만 아니라 이게 N이라고 하더라도 ND 알킬레이션도 잘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 또는 N 옥시데이션 이런 것도 잘 일어납니다. N 옥시데이션. 그 다음 설프 같은 경우는 설프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산소가 하나 붙은 형태를 우리가 설폭사이드라고 해요. 이 두 개 붙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설폰이라고 형태가 하죠. 그래서 설프를 붙어라 함을 같은 경우는 설폭사이드나 설폰 형태의 대사체가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니까 에스테르 결합이 존재하죠. 에스테르 결합이 여기 또 인이 있으니까 인 같은 경우 포스포러스는 피옥시데이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 결합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톤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H라는 간능기가 막 결합이 되어 있고, 다음에 NHOH 상당히 폴라해졌어요. 그죠? 이와 같은 폴라한 간능기를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일상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상대사는 무엇일까요? 이상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글루큐로니데이션, UGT에 의해서 일어난다. UDP, 글루큐로노실 트랜스포레이즈, 유리딘 다이포스포 글루큐로노실 트랜스포레이즈에 의해서 글루큐로니데이션이, 설포 트랜스포레이즈에 의해서 설페이트 컨주게이션이,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포레이즈에 의해서 글루타사이온 컨주게이션이, 그리고 글루코스 아미노엑시드 컨주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위에 있는 4개는 하이드로필릭한 컨주게이트를 만드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아세틸레이션이나 메틸레이션은 하이드로포빅한 컨주게이션을 만들어내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O에 글루큐로나이드가 잘 붙어요. 그죠? O 글루큐로나이데이션. 그리고 N에 또 설페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설페이션.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할라이드 물질이 있잖아. 그죠? 할로겐적 물질이 있으면은 이상하게도 이 글루타사이온 컨주게이션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글루타사이온 컨주게이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엄청나게 폴라해지겠죠? 폴라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유린으로, 오줌으로 빨리 배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대사효소 그리고 이상대사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효소들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 몸속에 곳곳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장에도 있고요, 우리 간에도 있고, 우리 심장에도 있고, 우리 브레인에도 있고, 우리 콩팥에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물어본다면은 간에 많이 있어요. 간에. 그죠? 그럼 간에는 우리가 헤파토사이트라는 간세포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세포예요. 간세포예요. 그죠? 그럼 간세포 안에,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죠. 소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골지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또는 소포체도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존재할까라고 살펴보게 되니까,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간이 가장 많이 존재하더라고 했는데, 간 중에서도 이 간세포 안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네, 그것도 어떤 스무스하고 러프가 있는데,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많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가? 약물 대사 효소가. 그죠? 그럼 거기 어디에 존재할까 보니까 거기 멤브레인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멤브레인에. 그죠? 그래서 페이즈 1 P450 요소는 마이크로조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멤브레인에 존재하고 있는 약물 대사 효소를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상 대사 효소도 역시 마이크로조말이에요. 이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의 멤브레인에 세포막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에폭사이드 하이드로레이즈 또는 글루큐로닐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폭사이드 하이드로레이즈는 이상대사 요소가 아니라 잘못된 일상대사 요소에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이상대사 요소라든지 일상대사 요소는 이런 멤브레인이 아닌 사이토솔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설포 트랜스퍼레이즈라든지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경우 사이토솔의 존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GST 중에서도 마이크로소말에 존재하는 GST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GST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사이토솔에 존재하는 것은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도 사이토솔에도 존재하고 마이크로소말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약물 대사 요소들이 사실은 양쪽에 다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이토크롬 P4, P50는 멤브레인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약물 대사 요소들이 대부분의 간세포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솜에 멤브레인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는 사이토솔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왔어. 마이크로솜? 마이크로솜이 뭐야? 도대체 마이크로솜 왜 마이크로솜이야? 저도 참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뭐가 마이크로솜이지? 그렇다는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뭔가 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좀은 베시클을 뜻해요. 베시클. 액포, 액막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어디에서 유래한 베시클이다? 하게 되면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소포체에서 유래한 베시클을 우리가 마이크로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포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토크롬 P4, P50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일상대사 요소 또는 UGT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이 마이크로솜은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을까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솜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마이토콘드리알 프랙션, S9 프랙션을 초원심 분리를 해서, 초원심 분리는 약각 10만지 이상에서 원심 분리하는 걸 말해요. 초원심 분리해서 얻은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그죠? 초원심 분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S9 프랙션이 나왔어요. 또 S9 프랙션은 또 뭐야? 생각할 수 있겠죠. S9은 뭘까? 자, 우리가 뭐 동물을 해부하게 되면은 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리버. 간은 보통 요렇게 생겼다고 해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간이. 그죠? 간을 얻어내요. 그럼 간을 우리가 막 가는 거죠. 호모지나이제이션을 해요. 믹스기로 갈게 되면은 막 좀 덜 갈린 것도 있을 것이고 데버리스 혼자 이렇게 막 갈리고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원심 분리를 합니다.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뭔가 깔아앉은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숲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깔아앉은 건 뭐냐 하면은 그냥 뭐 조직 껍데기라든지 덜 갈린 것들, 세포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남은 이 상층액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S9 프랙션이다 그런다 라고 하는 거죠. 왜 S9인지 모르겠어. S는 솔유블한 거의 약자일 것 같은데
분명히 솔루블 프랙션인데 왜 9이라고 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때 원심 분리는 어느 정도 속도에서 약 12,000G에서 진행을 해요. 즉 12,000G에서 진행을 해가지고서 얻은 솔루블한 프랙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S9 프랙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S9 프랙션을 한 번 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을 하는 거죠. 얼마에서? 10만 G 이상에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얻어져요. 또 가라앉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숲이 있겠죠. 그죠? 이때 이 가라앉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가라앉은 부분을 마이크로조말 프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라앉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뭐 포스페이트 버퍼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가라앉은 부분에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다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인지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질이 있는 데다가 버퍼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인지질이 막을 형성하게 되겠죠. 베지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이크로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상등액을 뭐라 그럴까요? 상등액을 우리가 사이토졸릭 프랙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이토졸릭 프랙션에는 솔루블한 약물 대사의 소수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좀이 무엇인지, 그리고 S9 프랙션이 뭔지, 그리고 사이토졸릭 프랙션이 뭔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좀을 얻었는데 마이크로좀 속에는 사이토크롬 P450가 많이 있대 라고 하잖아요. 사이토크롬 P450 약해서 10, 그리고 P450 또는 CYP450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이토크롬 P450는 누가 명명을 했을까요? 살펴보게 되니까 오래됐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1964년도에 아주 좋은 논문이죠.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JBC에 발표가 된 거죠. 누가 발표했어요? 오무라 앤 사토, 일본 과학자예요. The carbon monoxide binding pigment of riverside microsome 됐어요. 간 마이크로좀에서 유래한 CO가 카본 모노옥사이드와 결합하는 색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색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피그먼트니까 뭐 색깔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하고 결합했을 때? CO하고 결합을 했을 때. 이게 This Week's Citation Classic.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주의 논문인 거죠. 거주의 논문으로 소개가 돼요. 오사카 대학이에요. 그죠? 오사카 대학. 자, 이 사람들이 한 연구 결과 이 그림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와 같이 바인딩 스펙트라를 얻은 적이 있어요. 보게 되니까, 자, 카본 모노옥사이드를 결합했을 때의 바인딩 스펙트라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더라. 450 나노미터에서 최대 흡강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최대 흡수를 보이는 색소다. 그래서 P450이다, 사이토크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사이토크롬이다, 이게 말이 왜, 이거는 뭐죠? 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모프로테인이잖아요. 그죠? 햄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인데 CO하고 결합을 하니까 450 나노미터에서 최대 흡강을 가지더라 라고 보고를 한 거죠. 이놈의 정체는 잘 몰라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누가? 오무라 앤 사토가. 근데 오무라 앤 사토 중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 대학원생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지도교수가 되겠죠. 이게 지금 1964년이니까 지금은 언제죠? 2020년이잖아. 그죠? 몇 년 전이에요? 60, 70, 80, 90? 한 6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토 박사님은 사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 오무라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 계세요. 오무라 선생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분이 오무라 선생님이세요. 제가 2006년도에 부다페스트, 헝가리다 그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MDO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마이크로좀 앤드 드럭 옥시데이션 이라고 하는 학회예요. 거기 가서 아마 투어를 가가지고 같이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오모라하고 저와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당시 한번 찍은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에도 한 번 더 MDO, 2018년도에 일본의 가나자와라는 도시에서 MDO가 있어 역시 한번 가서 이때 이 오무라 이 박사님께서 한번 기조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무라 기조 강연 끝나고 나서 오무라 박사님 그리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우리 김성환 교수님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오무라 박사님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장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이토크롬 P450라고 했는데 이 P50는 어디에 존재한다라고 했죠?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어디에 존재한다?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포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 이너 멤브레인이 있고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겠죠. 세포막은 바이레이어를 이중층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CYP는 어디에 존재한다? 이너 멤브레인 또는 아웃 멤브레인 중에서 보니까 이 아우터 멤브레인 쪽에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우터 멤브레인에 그죠? P450이 있어요. 근데 P450은 P450 하나만으로 자기가 역할을 못해요. 뭐가 필요하다? 이 P450 리덕테이즈가 필요해요. P450 리덕테이즈로부터 뭘 전달을 받냐 하면은 전자를 전달을 받아요.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우리 어떤 물질을 전자를 받아서 산화를 시켜내는 거죠. 그게 사이토크롬 P450. 그래서 우리가 산화 효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의 오리진이 있겠죠. 전자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올까 보니까 NADPH로부터 전자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FAD, FMN을 거쳐서 햄 프로테인이 사이토크롬 P450로 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제노바이오틱스까지 전달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이 NADPH라고 하는 조효소가 이 사이토크롬 P450 대사에 필요하다라고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즘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뭘 넣어줘요? 항상 NADPH를 조효소로서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사이토크롬 P450하고 UGT가 있는데 서로 위치가 다르다라고 해요. 자, 사이토크롬 P450가 세포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죠? 소포체가 되겠죠. 소포체가. 그럼 아우터 멤브레인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CYP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CYP는 어디서부터 전자를 받는다? 리덕테이즈로부터 전자를 받기 때문에 리덕테이즈가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리덕테이즈는 어디서 전자를 받는다? NADPH에서 전자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약물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약물은 이제 RH가 전자를 전달받아서 ROH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인체는 동물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산화가 되고 나면은 효율적으로 얘를 또 대사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 뭐가 존재해요? UGT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글루코니데이션 관여하는 효소, 이상대사 요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상대사 요소는 멤브레인의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그죠? 대사가 되고 대사된 물질을 받아서 이상대사 요소는 이거를 글리크로나이드 컨주게이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컨주게이터는 이제 세포막을 세포를 나와서 이제 유린으로 나중에 또는 바일로도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즘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CYP는 멤브레인 밖에 있으니까 그냥 둬도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근데 UGT는 멤브레인 안에 존재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약물을 주게 되면 그 약물이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 UGT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알라메티신이라고 하는 멤브레인 포어링 에이전트를 같이 넣어줘요. 그럼 이 약물이 이 멤브레인 이 포어를 통해서 안으로 잘 전달될 테니까 이게 이상대사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UGT로 가지고 반응을 시킬 때는 뭘 넣어줘요? NADPH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UDPGA도 넣어주고, 조효소로서, 그죠? 그 다음에 멤브레인 포어링 에이전트로 알라메티신도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뭐 CYP, UGT가 어디 존재하고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는지 조금 살펴봤어요. 좀 자세하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CYP가 많이 존재하는데, 또는 UGT가 많이 존재하는데, CYP 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대사 요소에서도 CYP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한 66% 정도,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스터레이저도 있어요. 그다음에 에폭사이드 하이드롤레이저도 있어요. 또는 기타 엔자임들이 존재하겠죠. FMO 같은 거, 그죠? 그럼 이상대사에서는 UGT만 존재할까요? UGT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이상대사에서 한 40% 정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설포 트랜스퍼레이즈, 글루타사이온 S 트랜스퍼레이즈, N-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사이오프린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또는 기타 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YP 같은 경우도 CYP3A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 반 정도 차지를 해요. CYP 중에서. 그 외에도 뭐 2D6, 2C19, 2C9, 뭐 2E1, 1A2, 2A6, 2B6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거예요. 뭐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인비트로 대사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이 화합물이 대사적으로 얼마나 언스테이블한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대사 연구를 통해서. 즉 메타볼릭 스테빌리티, 반감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대사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대사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반감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사 안정성에 대한 반감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화합물이 어떠한 대사체로 전환이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맷 아이덴티피케이션, 맷 아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체 구조 동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한 효소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리액션 피노타이핑 또는 P450 피노타이핑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리액션 피노타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에 대한 어떤 이니비션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또는 인덕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즉 이거는 뭐죠? 드럭 인터액션 스타디가 되겠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약물 대사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